이향. 정우는 한편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왔다.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동이 되어서 일을 했다. 그는 이제 아버지의 지도만을 받을 나이가 아니었다. 모든 일을 자신이 주체적으로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가 일평생 끌과 대패 하나를 잡고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렇게 능수능란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소. 여보게나 자네 참 기특하이. 그래, 신방의 부인도 그렇게 기막히게 다루나? 허허허 참. 언제나 심통만 부리는 엄지철이가 어느 날 정우에게 말을 했다. 보통 솜씨가 아니야. 풍전 제일이 목수가 못 당하겠는걸? 여보게나 젊은이 어디서 그런 솜씨를 익혔나? 혹시 산 솜씨는 아닌가? 전기타기도 감탄을 했다. 그러나 그는 조금 괴상스런 질문을 했다. 산 솜씨라니요? 무슨 말씀이시오? 산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나무 만지는 솜씨가 뛰어나 있지. 모든 것을 다 자신들이 직접 해야 하니까. 뭐든지 외지인들보다 나아야 그들은 자신들이 목숨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냄새가 조금 나는데. 그러나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다. 산 사람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이 사람 왜 이래? 내가 보기로는 아무래도 산 사람 솜씨 같은데. 산 사람을 몰라? 9월산 산 손님 말이야. 전기탁은 참으로 알 수 없는 말을 했다. 그는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아니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는 거요? 입이 있다고 함부로 놀려도 되는 거요? 나보고 산 사람 운운하다니. 다시 한번 그런 소리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요. 정호는 냅다 소리를 질렀다. 자기는 물론 산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이 산에서 하룻밤을 지낸 사실은 있다. 그래서일까? 그는 괜히 찔끔해지는 것이었다. 향민들이 심각한 이양 현상은 다른 고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 은을 고을에도 심심찮게 고향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 수 없어 고향을 떠나가는 것이었다. 그들이 살 수 없는 이유는 관아의 아전들과 지주 양반들과 요 지주들의 척지 때문이었다. 그들은 하도 척지를 당하여 먹을 것이 없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떠나는 것만이 이들이 가렴주고에 저항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떠나는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굶어 죽기 때문에 떠날 뿐이지 어디든 행선지가 있을 턱이 없었다. 그들은 도시로 나가 일일 고용노동자가 되거나 그때 인력이 달리기 시작하던 사공장의 공장 조수가 되거나 아니면 장사치가 되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야말로 산손님이 되거나 했다. 그도저도 아닌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 이 집 저 집을 동냥하면서 유리걸식하는 유랑인이 되었다. 산손님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농민들이 단체인 단이란 것을 만들어 관아를 습격하기도 했고 아니면 양반 지주들이나 요 지주들이 집을 습격해서 재물을 약탈했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범법 행위를 자행하는 결과를 빚었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 그들은 가진 자의 재물을 약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게 되는 것이다. 아니, 내가 뭐 무슨 확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진서를 깊이 읽은 선비가 이런 망리를 그렇게 잘하니 신기해서 하는 말이니 달리 생각하지 말게나. 전기탁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람은 원래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못하는 법이요. 땅 파는 사람은 땅을 파야 하고 글 읽는 사람은 글을 읽어야 하는 법이지. 그리고 총칼 다루는 사람은 총칼만 다루고 말이시. 그런데 우리 바우의 도련님은 땅도 파고 글도 읽고 총칼도 잘 다루고 그리고 여기 배도 잘 만들고 산도 잘 타고 바다에서 헤엄도 잘 친다 하니 그저 놀라울 뿐일세. 그래서 하는 말이야. 그러니 우리 말을 달리 생각하지 말게나. 사람 점잖은 엄지철이 운수를 두었다. 엄지철과 전기탁은 김바우의 집 아래채에서 기거하고 있었다. 헛간 방으로 쓰던 것을 치우고 도배를 해서 그들이 거처로 했다. 그들은 말은 험하게 했으나 일에는 절대로 틈을 주지 않았다. 며칠 전에 전기탁이 은율 읍내에 있는 제장장이 윤구치라고 멱살잡이를 한 차례 한 적이 있었다. 배를 만드는 데는 예상외로 많은 철물이 들어갔다. 윤구칠은 전기타기가 주문한 대로 대못과 철판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것이다. 옛날에는 순수하게 짜 맞추는 식으로 목선을 만들었으나
얼마 전부터는 순수 목선이 힘을 덜 받고 파도에 쉽게 부서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요사이는 많은 못과 절을 쓰는 것이다. 여보게 구칠이, 자네는 어찌 우리가 주문한 대못하고 철판은 만들어주지를 않는가? 벌써 몇 번째인가 이 사람아. 몰라. 너무 바빠서야. 다른 데 알아보라고. 나는 너무 바빠서 자네 걸 만들어줄 틈이 나지를 않아. 저리 좀 비켜. 뜨거운 샘물에 대면 뼈도 녹아난다고. 구칠이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그날이 약속한 날이었다. 대못 15끈하고 철판 20장을 받기로 한 날이었다. 물론 철판에는 못질을 할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기타기는 물론 바오의 심부름을 왔을 뿐이었다. 일의 형편을 바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막상 구칠의 말을 듣고 보니 부하가 치솟았다. 사람을 너무나 업신여기는 것이었다. 내사 심부름만 하면 되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아 그래, 광산하는 놈들만 사람인가? 우리 같은 가난한 농부나 어부는 사람도 아닌가? 그게 언제적 주문이라고 아직도 만들어주지를 않느냐 말이야. 멋이 어쩌고 어째? 아, 말이 그렇지 않느냐 말이요. 광산에서 돈 번 놈들만 사람인가 말이요. 그 놈들 곡괭이 주문하는 거나 우리 대못 주문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이 말이시. 곡괭이 하나 만드는데 얼마를 받는가? 많이 받아도 10냥을 더 받지 못할 걸세. 그럼 우리는 철판 하나에 5냥을 준다고 했으면 뭐가 그리 야박스럽다고 일을 미루는가? 나는 황해도 일대에서 일평생 끌 잡고 망치 하나 잡고 이날 입대 화장놈 안 되고 처자식 부모 형제 부양이 왔네. 여기 운율에 난 사람 많다더니 정말 그러이. 풍천 전기타기 끌어나 잡고 살아가는 것 모르는 사람이 어딨나. 그렇지만 사정이 그러하니 어서 자리를 좀 비켜. 우리 대장간에서 대못 받고 싶으면 잠자코 기다리고 있으라고. 저리 비켜. 과연 대장간 앞으로 소가 끄는 달구지가 2대나 와서 멎었다. 대장간 장인들이 지금 한창 두들기고 있는 곡괭이들을 실으러 온 것이었다. 뒤에는 말구중까지 거느린 덕대가 좋은 말을 타고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다. 9월산에서 서쪽으로 한 2~30리 가면 유명한 은율철광이 있었다. 거기에서 여기 대장간에 곡괭이를 주문했는지도 몰랐다. 조정에서 틀어주고 있던 광산채굴이 사용화되어 광산업이 크게 흥했다. 상업이 발달되고 사형 장인들이 생활 필수품을 무제한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주조화폐의 사용이 급증하자 철과 구리, 은, 납 등 철물의 수요가 크게 신장되었던 것이다. 9월산에서 왔소? 전기탁은 부하가 치밀어 달구지꾼에게 쏘아붙였다. 아니요, 봉산에서 왔어. 왜 그러시오? 봉산에서 여기 이 후진 은율까지 웬일이오? 아, 봉산에서 여기 은율까지 오기가 보통이지. 뭘 그러쇼? 대장간이 황주에도 있고 재령에도 있고 신천에도 있고 서흥에도 있는데 여기까지 올 사연이 뭐란 말이오? 이 양반이 웬 시빈가? 먼 길을 온 사람한테. 당신네들 때문에 내가 도무지 이 대장간에서 못을 만들지 못하고 있소이다. 아, 얼마의 곡괭이를 만들어야 하오? 아직 5발이는 더 만들어야 하네. 세월이지. 기탁은 더 참지를 못하고 구칠이 멱살을 잡고 말았다. 2 사람은 멱살을 잡고 한 차례 몸싸움이 붙었다. 야, 이 풍천촌 놈아, 봉산 은파장에서 온 덕대한테 내 놈이 이놈 저놈 했으니 내 2다리가 무사할 줄 아느냐? 세상에 은율 풍천곡이 비린내 풍기는 놈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전혀 모르고 설쳐대기는. 은율하면 9월산 산손님들이나 알아두지 너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어서 썩 꺼지지 못하겠느냐? 내 놈은 은율놈이 아니냐? 어디 두고 보자. 전기탁은 길바닥에 내동댕이 찾았다. 그는 분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중과 부적이었다. 그는 자신이 퍽 촌스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고향인 은율, 풍천은 한양과 평양, 의주를 잇는 나라의 간선로에서 너무나 서쪽으로 치우쳐 있었던 것이다. 대장장이 구칠의 육술이 없더라도 그는 자신이 얼마나 촌스러운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봉산이라 하면 이번에 괴상스럽게 장가를 든 정우의 장모가 술 장사를 하는 고장이다. 9월산 산속에서 술 장수를 하다가 정우를 만나 딸을 여의었으나 무슨 인연이 되어 그녀는 이름난 봉산 은파장에 주막을 냈다는 소문이었다. 황해도에는 온 나라 장꾼들이 몰려드는 유명한 세계의 장시가 있었다.
그것들은 토산 비천장, 황주 읍장, 봉산 음파장이다. 이 세 장에는 황해도 특산물이 무진장으로 쏟아져 나와 한양과 평양에서는 물론 멀리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개인 도구들이 물 끓듯이 몰려들었다. 장실은 그러니까 순조 초기에 전국적으로 한 천여 개가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름난 장시는 역시 그리 많지 않았다. 봉산 은파장의 상권은 역시 개성의 송상들이 잡고 있었다. 봉산의 은파장이 이렇게 유명한 것은 봉산이 명나라로 통하는 간선대로인 서로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지만 봉산에는 유명한 아연광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가 하면 가까운 서흥에는 세종시대부터 유명한 철광산이 있었다. 조선인들이 제철 기술은 기이하게도 명나라에서보다도 일본인에게서 배워들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세종 21년에는 재련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에서 재련 기술자를 데려왔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세종의 특명을 받은 이전이란 사람이 사철을 연철로 야금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장인들에게 교육하였고, 나아가 그는 채광 재련술을 잘하는 자들을 방을 붙여 모집하고 있으나 응모하는 자가 별로 없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해도 서흥에서는 재련된 철, 즉 정철 생산량이 584근이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584근이 월 생산량인지 연 생산량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것이 월 생산량이라 하더라도 결코 대단한 양은 아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생산량을 가지고서도 서흥은 온 나라에서 가장 많은 철 생산지였다. 신라, 고려, 조선을 통하여 조선의 구리가 질이 좋다는 사실은 중국의 문헌에도 자주 나오는 말이다. 본초 강목 같은 사서가 바로 그것이다. 조선의 구리는 언제나 동합금으로 쓰였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같은 성분의 광물들을 같은 비율에 의해 합금하지는 않았다. 조선의 청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째는 구리, 주석, 납을 합금한 것이고, 둘째는 구리와 주석만을 합금한 것이며 이것을 황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셋째는 구리, 아연, 주석, 납을 합금한 것이다. 조선인들이 구리의 합금에 아연을 섞었다는 사실은 중국에서 그것이 가능했던 송대를 훨씬 앞섰다. 구리와 주석을 섞는 것이 청동 합금의 기본인데 여기에 아연을 섞음으로써 훨씬 나은 합금을 얻을 수 있었다. 조선은 아연이 생산이 주석보다 훨씬 많아서 아연을 여기에 섞기 시작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연을 첨가하면 용액 유동성이 좋아져 주조하기도 쉽고 광도 더 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연은 고열에서 증발해버리므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었다. 조선의 제기들이나 동종들이 그 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은 장인들의 솜씨와 아울러 이런 원재료에도 그 이유가 있었다. 조선인들은 이런 동합금을 루시라고 불렀다. 대장장이 구치리가 돈의 눈이 뒤집어져서 김바오의 심부름꾼인 전기탁을 노골적으로 괄시했다. 그는 전기탁을 번쩍 들어 길바닥에 내 동댕이 쳐버렸던 것이다. 기탁은 그와 충분히 맞붙어 볼 만한 완력이 있었으나 그만두었다. 그것은 구치리가 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약이 너무나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는 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내가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어찌 그리도 사람이 조급스럽나. 윤구칠은 조금 타협주로 나왔다. 전기탁도 싸워봤자 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단 물러서기로 했다. 구칠이, 그럼 언제까지 되겠나? 글쎄 기다려보라니까 이 사람아. 기탁이, 자네 잘 알지 않은가? 봉산 노감석 광산 패거리를 건드려 놓으면 황해도 바닥에서는 살아갈 수 없으이. 그러니까 언제 올까 이 말일세. 한 사나흘만 있다가 옴새 내 틀림없이 해놓을 테니까 김바오에게도 전해주게나. 지금 대못하고 철판이 없어서 일손을 놓고 있네. 좀 서둘러주게. 전기탁은 손을 털고 금산리로 돌아갔다. 봉산의 아연광산이나 서흥의 철광산의 사람들이 들끓기는 하는 모양이었다. 농촌을 떠나온 유민들이 그리로 쏠리는 듯 했다. 그런데 기탁이 이 사람 왜 이렇게 오지를 않나? 연초를 허리춤에서 꺼내 곰방대에다 재워 부싯돌로 불을 붙이면서 김바오가 투덜거렸다.
이번에 또 허탕치는 게 아닐까요? 엄지털이 대꾸했다. 그도 연초 담배를 한지에 말아 피운다. 그 종이도 정호가 담배 말아 피우라고 가져다 준 것이었다. 설마 오늘 또 그러려고. 지철이 안 되겠네. 어서 들어가서 저녁이나 먹고 보세나. 기타기는 천천히 먹지 뭐. 정호야 너도 들어가자. 바우는 지철이와 정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뚜련이와 향이가 그들을 반겨주었다. 남정네들은 집 뒤 우물가로 가서 쌀이 울타리를 두르고 몸을 씻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렸기 때문에 몸이 끈적거렸다. 몸을 닦은 그들은 평상에 나가 앉았다. 김바우는 평상에 길게 늘어졌다. 정우는 그에게 목침을 가져다 머리를 개어드렸다. 아버님, 오늘 한나절에 용의두려님 집에서 사람이 다녀갔어요. 향이가 행주치마에 손을 닦으면서 시아버지에게 알렸다. 첨정어른 댁에서 무슨 일로? 첨정어른이 신혈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내일 배 만드는 현장에 직접 나오시겠다고요. 저기 두려님하고 같이요. 첨정어른이 신혈까지 있으시다면서? 몸을 벌떡 세운 김바오는 놀라면서도 조금 의아해하는 표정이었다. 그래, 봉산 은파장터 어머니한테서는 기별이 있느냐? 아직은. 향이는 어려운 시아버지 앞이라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다. 목소리가 어째 울음을 삼킨 듯 했다. 이미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보고 싶을 만도 했다. 어서 배를 만들어서 바다로 나가야지. 김바오는 말끝을 흐렸다. 그것은 고기를 많이 잡겠다는 뜻과 아울러 어디 바닷가에 떠들고 있을 내 애비의 영혼도 위로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 아버님, 저라도 지금 은일로 내려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다. 오늘 밤 일단 서당으로 가보아라. 용의도련님이 오실 것 같기도 하구나. 아직 헌도련님이 유하고 계시니 같이 나오실지 모르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지철은 어느 사이 잠이 들어 코를 드렁드렁 골았다. 저녁을 먹고 정호는 서당으로 갔고 김바오와 엄지철은 그만 녹아 떨어졌다. 운전을 고되니를 했으니 그럴만했다. 그런데 좀 괴상한 것은 이경을 지났건만 전기탁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그가 은율이나 금산리 바닥에서 김바오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유교할 때라곤 없을 듯 했다. 이렇게 밤이 야심한데 조금은 기이한 일이었다. 평상에서 기다리던 바오와 엄지철이도 각기 방으로 들어갔다. 기타기는 어디 가서 늘어지게 퍼 마시는 모양이지요. 그랬으면 좋겠네만 어디 그럴 만한 데가 있을란가? 대못과 철판이 화급한데. 정우가 삼경에 가까워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용의도련님과 국빈님은 오늘 밤에 서당에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알았느니라. 어서 몸을 씻고 자거라. 네, 소자 물러가옵니다. 편히 주무시옵소서. 오냐. 정우는 자기들이 방으로 들어갔다. 새댁이 이부자리의 한 귀퉁이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먼저 자지를 않고서. 향이는 시집을 오고 나서 아직까지 단 하룻밤도 마음 편히 잠을 잔 적이 없었다. 손님들이 그렇게 많았고 어머니 걱정, 아버지의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환경의 적응 등으로 언제나 잠을 놓치곤 했던 것이다. 밤길에 몸 조심하셨는지요? 날이면 날마다 다니는 길인데 새삼스레 몸 조심할 게 있소? 9월산 도적들이 마을로 내려와 행패를 한다 하옵던데요. 그놈들이 우리 은혜를 입었건을 새삼스레 날 해치게 하겠소? 도적들에게도 무슨 인정이 있으려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오. 내 이쁜 새댁을 얻은 처지에 홀몸이 아니라는 걸 잘 명심하고 있소이다. 정호는 최근에 울린 상투가 어색해서 잠을 잘못 잃을 형편이었다. 그는 귀한 아내를 가슴에 안고 고단한 하룻밤을 밝혔다. 다음날 새벽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동네에는 괴상스런 소문이 돌았다. 은율에서 봉산으로 가는 길 도중에 있는 안악과 봉성 사이에서 9월산 산 손님들이 몰려와 길 가는 행인들이 보찜을 털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대로 그런 짓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행인들 중에는 은율 대장간에서 광산 채굴용 곡괭이 100자루를 주문해서 가지고 가던 덕대가 있었는데 몽땅 털렸다는 것이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손톱 하나 다치지 않았대. 그럼 그 덕대가 목표였군. 그래, 그 덕대 나도 알아. 얼마나 잔인하게 구는지 정말 곡괭이로 찍어 죽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이름을 아는가?
그 작자 이름이 아마 황은발일 거야. 얼마나 돈을 밝히는지 갱부들이 그자를 황금발이라고 불렀지. 그자가 봉산 사람인가 서흥 사람인가? 그자도 뜨내기인데 봉산하고 서흥을 왔다 갔다 하지 아마. 그런 덕대들 좋은 물주만 만나면 되지. 고향이고 뭐고가 무슨 상관인가. 그건 그렇고 산 도적들이 곡괭이를 털어가서 무엇에다 쓸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그려. 아 그거야 모르지. 산 도적들도 구월산 상간에서 무슨 광산이든 발견한 모양이지. 구월산에는 원래 철광이 유명하고 황강도 있다는 말이 있었네. 그놈들이 양민들은 해치지 않는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제 버릇은 역시 개주지 못하는 모양이지. 그래, 그 황은발인가 황금발인가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지? 목이 댕강 베어진 채로 안압과 봉성 가운데쯤에 위치하고 있는 숲속에 버려져 있었다는데. 금산이 사람들 중에는 지금 당장 봉성으로 가보자는 족들도 있었다. 개 중에는 곡괭이나 낫을 들고 출발하기도 했다. 안악이라면 엎어지면 코 닿을 때였다. 거기에서 그런 끔찍스런 살인사건이 일어나다니 사람들은 다들 치를 떨었다. 정우와 지철은 이런 얘기들을 동네에서 주워 듣고 김바오에게 알렸다. 기다리가 앞장서서 봉성으로 간다고들 했습니다. 오기달은 은유릅 향해의 우별감을 맡아보고 있었다. 우별감이라 하면 관아인 현청의 형방과 공방을 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러니까 은율에는 관아인 현청과 일동의 지방자치단체인 향회가 있었다. 관아에는 현감이 있었고 향회에는 향임이 있었다. 향임 아래에는 좌별감과 우별감이 있었다. 물론 현감 아래에는 이후, 예병, 형공의 육방이 있었다. 향임은 달리 좌술하기도 했고 향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자치기구의 수장이니까 투표에 의해 선출될 것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현감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일단 향회에서 먼저 결정하여 상신하면 현감이 지정하는 순서를 밟기는 한다. 운유련의 경우 현감은 이세직이란 자가 맡고 있었고 향임에는 최치만, 좌별감은 송두고라는 사람이 맡고 있었다. 향임은 현청의 이방과 병방을 감독하고 있었고 좌별감은 현청의 호방과 예방을 지도 감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사실상은 유명무실했다. 향청 쪽은 순수 민간기구이고 현청은 행정력과 총괄을 갖춘 국가기관인 것이다. 민간자치기구가 국가권력기관을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이상일 뿐이다. 그것도 향임이나 좌우별감들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신분적으로 알아주는 양반이던 시절에는 가능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전 국민의 칠할이 양반이고 어제까지 상놈이다가 오늘 갑자기 쌀 1000섬을 주고 공명첩을 사 양반이 되고서는 향회를 차지하는 자들이 많아지니 그 기능이 부실화되어 갔다. 의사인은 그마저도 성격이 변질되어 반현청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향회이다. 이제는 양반이나 신흥지주들이 향회에 잘 얼굴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다. 농민들이 향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고 단결하고 있다. 그들은 단결하여 수령의 무차별적인 조세정책의 반기를 들고 있었다. 사또의 부하 노릇을 충실히 하던 좌수가 어느 사이 그의 가장 껄끄러운 존재로 바뀌고 만 것이다.